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방송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5가지 단신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다른 나라를 추가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고위 정치인의 발언이 나와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의 진짜 속내일 수도 있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 세계의 고도의 정보 공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5가지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무인 수송기 HH-100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2톤의 이 드론은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하고 700kg의 화물을 싣고 최대 520km를 비행할 수 있는데요. 중국군이 과연 이 드론을 통해 어떤 전술을 도입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미국은 특수전 분야에서 예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박스형 무인기 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여기에 특수작전용 지원 물자를 싣고 수백 킬로미터를 활공해서 적지 중심에 침투시켜주는 그런 개념을 준비를 했는데 중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영락없는 수송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종석이 없죠. 그냥 화물 탑재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박스 형태의 어떤 동체에다가 프로펠러 2개를 달아놓고 이것을 무인으로 조종하는 그런 개념의 드론입니다. 탑재 중량 700kg 그리고 비행 가능 거리가 5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전술적인 목적에서 개발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마도 미 공군처럼 특수작전용 물자 지원이라든가 적재 고립된 아군에게 물자를 제공해 준다던가 아니면 지상에서 함정 그리고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가벼운 물자 수송 그리고 연락 임무로 이 항공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로드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사실 격추되더라도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고요. 이러한 구조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드론이 향후 중국군의 작전 개념을 바꾸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라크가 중국제 VN-22 차륜형 장갑차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계약 수량을 공개하지 않은 이라크는 기존의 노후화된 M113 계열 장갑차들을 VN-22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이라크는 30mm 기관 포탑이 장착된 기본형 대신 12.7mm 삼총신 게틀링 기관총탑을 탑재한 경량화 모델을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이 차량인데 일단 이라크나 이란 이런 중동 국가들은 사막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집중해 놨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 대응 부대 개념으로 출동시켜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궤도식 장갑차보다는 기동성이 뛰어난 차륜형 장갑차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라크는 과거 후세인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미국이 놓고 간 굉장히 많은 수량의 M113이라든가 MLRAP 장갑차들을 인수해서 주력 장갑차로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도태할 연한이 됐으니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륜형 장갑차를 모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라크가 선택한 장갑차가 미제나 유럽제, 러시아제가 아니라 중국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장갑차는 물론이고 이 장갑차를 촬영하고 있는 드론도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요. 중국이 최근에 이라크는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중동 시장 진출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무기 거래라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거래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이라크에서는 물론 성사되진 않았지만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했던 JF-17 전투기를 도입하는 그런 계약 체결 소식도 나왔던 만큼 중동에서 그야말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 중국의 움직임,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의 152mm 자주포가 미국산 M777 견인곡사포와의 장거리 대화력전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자포리자 전선의 후리아이플 인근에서 러시아군 제305 포병여단 TS-5 기아친트 S 자주포가 우크라이나군 M777 곡사포와의 격렬한 포격전 끝에 5번째 사격에서 우크라이나군 M777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러시아 선전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자주포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러시아 자주포라고 하면은 122mm짜리 투에스1 자주포라든가 152mm짜리 투에스19을 주로 떠올리는데, 자, 이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주포하고 다르게 오픈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탑이 개방되어 있다는 건데, 이 자주포는 투에스19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투에스19보다 좀 더 장포신이죠. 54구경장 152mm 곡사포를 탑재해서 랩탄을 사용했을 때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 나오는 굉장히 긴 장사정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련군은 이 자주포를 사단급 이상제대에 지원하기로써 900문 이상을 도입을 했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 치장되어 있었던 이 물자들을 대량으로 빼서 일선 부대에 배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러시아 선전 매체의 선전이 굉장히 웃기는 것이, 이 자주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곡사포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슈렌스쿠트, 그리고 쏘고 빠지고 하는 이런 대화력전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포입니다. 그 자주포하고 곡사포하고 싸워서 이긴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데, 얼마나 전과를 선전할 것이 없었으면 이 자주포를 가지고 견인포를 잡았다라고 선전을 하는 건지, 러시아 선전 매체들도 참 날이 가면 갈수록 궁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완벽한 실패작으로 혹평을 받았던 자국산 인사스 돌격소총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피카티니 레일 시스템을 추가하고 수직 손잡이와 개머리판을 교체하는 정도의 개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소총 한정당 광학 장비를 제외한 개량 비용이 미화 $1,200에 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배경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인사스 소총, 정말 황당하리만치 어처구니 없는 성능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총입니다. 원래 인도가 영국제 FN-8이라고 해서 7.62mm 소총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화기탄이 이제 대세가 되니까 5.56mm 나토탄을 채용한 이 인사스라는 소총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1998년부터 배치가 됐는데, 98년 배치되고 나서 이듬해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에서 곧바로 성능이 소위 말해서 뽀록이 났습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벨기에의 5.56mm 소총이죠. FN-C라는 소총과 유사한 형상을 갖고 있는데, 또 AK 소총 하면은 목재로 된 개머리판이라든가 핸드가드가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향수를 버리지 못해서 이 FNC와 AK를 섞어 놓은 것처럼 정말 이상한 형태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99년도에 파키스탄과 실제 교전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성능이 나온 겁니다. 3.4 기능을 추가해서 3.4 모드에 놓고 방아쇠를 당기니까 총알이 자동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이 사격 와중에 핸드가드를 잡고 있는데 핸드가드가 떨어져 나가더라. 우리가 사격할 때 기능 고장이라고 하죠. 탄이 걸리는 잼 현상이 굉장히 자주 보고가 됐고, 사격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우리가 견착을 하고 사격을 하게 되면은 탄피 배출구가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격하면서 탄피는 물론이고, 이 놀이새가 왕복하는 과정에서 놀이새에 묻어있던 윤활유가 이 병사의 눈에 튀어서 실명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AK-203 소총을 면허 생산 형식으로 구매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인도 현지 생산이고 파트너가 러시아다 보니까 계속해서 착수 일정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인도가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서방제 총기죠. 시그716이라는 신형 소총을 대량으로 도입을 하기로 하고, 이 소총을 도입 중인데, 이 소총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또 인사스 돌격 소총 개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인사스 소총이 인도 국내 개발, 소총부터 시작해서 탄약, 탄창까지 전부 순수 인도 국내 개발 제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방산업 대부분이 실패하고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점, 인도는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대대적인 개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다가 피카티니 레일을 추가를 하고 여기에 수직 손잡이에다가 개머리판만 바꾸는데 $1,200, 한국 돈으로 하면 150만 원 정도 하겠죠. K2C1 소총을 한정 새로 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미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쓰레기 소총에다가 한정에 150만 원을 들여서 개량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그렇게 개량을 해서
업체를 살려주고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인도 정부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공군이 35년간 운영해온 자국산 AMX 인터내셔널 AMX 공격기를 전량 퇴역시켰다는 소식입니다. 1989년부터 도입된 이 기종은 최대 이륙 중량 13톤의 아음속 공격기로 냉전 시절 이탈리아 공군의 핵심 근접 항공 지원기로 활약했는데요. AMX의 퇴역으로 냉전 시절 개발된 서방 세계의 근접 항공 지원 전용 기체는 이제 미국의 A-10만 남게 됐습니다. 네, 1970년대, 80년대 이 20여 년간은 나토가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5만 5천 대가 넘는 이 전차 대군에 굉장히 큰 공포감을 갖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공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공격 헬기도 개발하고 공격기도 개발하고 특히 이 공격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고도로 침투해서 대량의 무장을 투발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기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A-10이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AMX라든가 알파젯 그리고 제규어 같은 공격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규어도 퇴역하고 알파젯도 퇴역하고 이제 미 공군의 A-10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최근에 전투기가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면서 전투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 전투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운용 유지비 그리고 비행시간당 정비시간 그리고 정비 소요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과거 참모총장 시절에 얘기했던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것이다. 우리는 마트에 갈 때 이런 슈퍼카를 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간단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저비용 항공기의 소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전문적인 캐스 항공기들이 대부분 퇴역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저비용, 저강도 분쟁용 항공기들은 훈련기를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유럽의 M346의 무장용이라든가 폴란드의 생산 거점이 마련될 FA50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캐스용 항공기의 소유가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 FA50이 폴란드는 물론이고 유럽 각국에 추가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을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러시아의 최고위급 정치인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제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을 구성하는 인사이자 국가두마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고위 인사가 러시아군 카자흐스탄 침공 가능성을 예고한 동영상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카자흐스탄을 치려는 것인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공작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군사적 침공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는 카자흐스탄이 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가두마 부의장 안드레이 구를료프 의원이 발언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러시아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한 동영상에서 구를료프 의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국경 일대에 증강되고 있는 병력들은 카자흐스탄이 크렘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면서 카자흐스탄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 구를료프 의원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특수군사작전이 종료되면 다음 차례는 카자흐스탄이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사자인 구를료프 의원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우방국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음모라면서 해당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온라인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최근의 기술 발전은 동영상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가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의 기술 발전은 동영상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가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해당 영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상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이번 사건의 여파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안드레이 구를료프 국방TV의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몇 번 이름을 접해보셨을 만한 익숙한 이름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가 되지만은 군에서는 그렇게 크게 진급을 하지 못했죠. 진급은 하지 못했지만은 돈바스 전쟁이라든가 시리아 전쟁과 같은 푸틴 대통령의 이권이 걸려있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시리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죠. 2019년에
푸틴 대통령의 천거에 의해서 사실상의 집권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 러시아당의 의원으로서 국가두마에 데뷔를 했습니다. 국가두마는 러시아의 하원 개념이죠. 자, 이 인물은 과거 소련의 정보기관, 군, 경찰 이런 기관들 출신 인사들로 이루어진 러시아의 이익집단, 소위 말하는 실로비키 파벌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의원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두마에서 부의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부의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라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의 국내외 적을 향해서 스탈린주의를 부활시켜야 된다. 자, 스탈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예조프 신하죠. 대숙청. 푸틴 대통령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국내든 국외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제거돼야 된다라는 초강경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인사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서방 세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주니까 영국 본토, 심지어는 영국 왕실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영국 왕실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일단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데 이 러시아어 영상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당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에 러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타지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직선 거리로 100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을 했죠. 이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지역은 러시아의 뒤통수라고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이죠. 카자흐스탄 내부에 러시아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고 이자들이 우크라이나와 내통해서 러시아의 방공망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후방 지역에 자폭 드론을 날려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 이 구릴로프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말인 즉슨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여기에 대응해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담긴 영상 그리고 음성 파일 이것들이 동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현지 시각으로 4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의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유포자는 이 국가두마 의원들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릴로프 의원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도 그렇게 크게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대입해 보면은 이것이 서방 세계의 공작일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몇 마디 말을 하거나 과거의 방송에서 말했던 제 목소리를 인공지능에게 이것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조작자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텍스트를 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이 심지어 억양까지 그대로 모방을 해서 음성 파일로 출력되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것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에서 어떤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목소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아직까지는 친러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인데 만약에 이 음성 파일로 인해서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을 침공할 수도 있다. 침공해서 레짐 체인지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불안이 확대가 되면 이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에 대한 정책도 바뀔 수 있겠죠. 만약에 이번 사건이 서방 세계 정보기관의 어떤 공작이라면은 구릴로프 의원의 말대로 이 사건이 러시아와 카자흐 간의 어떤 불신을 조장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타산지석, 반면교사라고 해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이 일을 우리도 주의 깊게 보고 관련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갖고 와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낸다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큰 파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기술이 그만큼 무섭게 발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적 안전장치도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